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표준 세율에 대해서 꼭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 175쪽에 중과세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중과세율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중과세율은 뭐냐? 세율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무겁게 매기냐? 왜 불이익을 주냐 이거죠. 불이익은 뭐냐? 요거예요. 여기가 대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면 사람들이 많죠. 따라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대도시 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회사는 다 대부분 어디로 가라? 대도시를 떠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근데 들어와요. 대도시 안에서 첫째 본점을 어떻게 한다? 회사 법인을 갖다가 신설을 한다는 얘기죠. 뭘 한다? 신설.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점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종업원들 들어오겠죠. 협력회사 들어오죠. 협력회사 종업원 들어오죠. 사람이 많죠. 야 제발 회사 같은 거 만들지 마라. 회사 만들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근데도 꼭 말을 안 듣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무겁게 매기겠다. 무겁게는 뭐냐? 남들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너는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어떨 때? 대도시 안에 본점을 신설했을 때.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본점을 전입, 서울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들어오냐 이거야. 전입을 했다 그러면 회사를 설립한 거나 똑같겠죠. 없던 게 생겼죠. 딱 2가지 경우일 때만 몇 배 중과세? 3배. 자, 만약에 대도시에서 대도시 바깥으로 본점이 빠져나가면, 본점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종업원도 이사 가겠죠. 협력회사 가겠죠. 텅 빈다는 얘기죠. 이럴 땐 세금을 감면 깎아줍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던, 수원에 있던 S전자가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세금 혜택을 받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내려가면은 사람이 쭉 많이 가죠. 그래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대도시 바깥으로 나가면은 후련하니까 세금을 깎아줍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정석입니다. 간단히 보면 되죠. 175쪽의 중과세율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밑줄 표준세율의 얼마? 100분의 300이 된다. 3배 중과세. 바로 1번 어떨 때? 1번 밑줄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할 때.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할 때. 본점은 알겠는데 주사무소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영리법인은 본점이라는 말을 쓰고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라는 이름을 씁니다. 2개가 다 공통적인 본점 개념이 되겠죠. 2가지입니다. 설립을 했다. 없던 게 생겼죠. 대도시 바깥에서 안으로 전입 들어왔다. 없던 게 생겼죠. 중과세. 근데 맨 밑에 2번은 뭐냐 하면은 들어온다, 설립한다, 무조건 중과세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 있어야 되는 업종들이 있죠.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종. 요건 설립을 해도 중과세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은행. 은행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죠. 이제 앞으로 변해야 되겠죠. 은행은 점차 지점이 없어지죠. 여기도 은행이 많지 않죠? 나 광주은행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은행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죠? 그죠? 역시 광주스러워. 광주. 나 못 찾았어요. 여태까지는. 우리 은행 찾으려다 여태 못 찾았어요. 터미널 쪽이나 가야 될까? 예. 미안해요. 내가 말을 잘못 그랬어. 불안해. 있어. 많아 은행. 은행 같은 경우 또 뭐냐? 병원. 병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대도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터미널. 터미널은 뭐예요?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기 외지에 있으면 서민들의 또 불만이 크죠. 그래서 강남 그 금싸라기 땅에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광주도 뭐예요? 여기 대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터미널이 시내에 있죠. 됐어요. 없어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병원, 은행, 그 다음에 뭐예요? 터미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도시에 신설을 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업종상. 자, 그래서 176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1번에 은행, 2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3번 의료, 4번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이 중과세에서 제외가 되더라. 끝. 그 다음에 5절 비과세 나왔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체크. 4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7쪽에 납세지 나와 있죠. 납세지는 뭡니까? 물건이 있는 곳. 납세지는 3개의 세금이 똑같다고 그랬죠. 뭐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습니다. 소재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둘, 넷, 5번째 줄에 항공기 또 나왔죠. 항공기가 머무르는 곳 뭐라고 그러죠? 정치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2가지만 설명합니다. 여기서 요거예요. 우리가 납세지를 물어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안 보이는 건 뭐가 있느냐? 18번 노래가 뭐예요? 18번 노래? 당황하지 말고 18번 노래. 뭐야? 쑥나요? 18번? 바위섬. 그럼 그 노래를 내가 작곡을 했어요. 저번에 이걸 딴 데서 물어본 다음에 이거 내가 노래 작곡 했어요. 진짜요? 진짜 이러더라고. 대화가 안 돼 우린.
그 노래 내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 권리를 내가 갖고 있죠. 이 권리 저작권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따라서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더라. 이거 설명하려고. 눈에 보이면 소재지고 권리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되더라. 따라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밑줄 쳐요. 네 번째 저작권, 세 번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요건 다 권리죠. 권리면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어디가 되죠? 주소지가 되더라. 요것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해서 물건이면은 주소지, 소재지, 권리면 뭐가 되죠? 주소지. 그 다음 178쪽 나왔습니다. 3번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아까 취득세에서 설명한 건데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 이거예요. 물건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걸쳐서 있어요. 이럴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죠. 따로따로라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안분 계산을 한다. 따로따로. 근데 등기는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 번만 합니다. 이걸 어디다 하느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서울에 할 수도 있고 인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나누지 않고 어디가 납세지가 되느냐? 등록관청의 소재지가 되더라. 이렇게 알면 되죠. 해서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는 따로따로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고 등록세는 한꺼번에 한다는 것. 그래서 그거와 비교하면 3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밑줄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런데 밑에 비교하기에 보면 취득세 나와 있죠. 취득세는 취득물건이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동그라미 뭐 한다고 그랬죠? 안분한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죠. 이건 뭐 실무도 많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10억짜리예요. 아까 했죠? 은행에서 대출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겠죠? 10억이니까 7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번 지진 때 상가 건물이 반파가 됐습니다.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의 가치를 상실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7억이 위험하겠죠. 그럼 은행이 갑에게 요구합니다. 야 갑아, 상가 건물이 10억일 때는 저당권 보호가 됐는데 이제 지진 때문에 반파가 돼서 이거 한 5억분이 안 간다며? 그럼 7억의 저당권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해다오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파트에다가 여기에서 7억인데 재산이 그만큼 상실됐으니까 다른 채권에다가 뭐 한 3억의 담보, 여기는 4억 담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여러 건이다. 이럴 때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같은 채권에 대한 담보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곳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2번 하죠. 여러 번 하죠. 그럼 처음 등기한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같은 거니까 1번으로 한대. 그게 바로 4번 나왔습니다. 해볼게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면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뭐가 된다? 납세지가 된다. 끝. 그 다음에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 신고납부, 예외, 보통징수 했죠? 가산세는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한 거랑 똑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과소신고 복습해볼까요?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는 20%. 사기는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씩 붙는다고 그랬죠? 10,000분의 3을 붙는다. 한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100분의 75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끝. 그 다음 180쪽에 2번 중과산세는 적용이 없죠.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라고 그랬죠. 어디뿐이 없죠? 취득세뿐이 없는 제도예요.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신고의제다. 이거는 뭐냐? 의제는 간주란 얘기죠. 이거예요. 신고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했다. 그럼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신고하는 제도가 왜 생긴 거예요? 돈 제대로 거들라고. 근데 신고 안 하고 돈만 냈어요. 신고 안 하고 돈만 냈으면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된다. 가산세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돈만 내면 끝나는 거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돈만 납부했으면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된다. 자 보죠.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가산세 적용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돈만 내면 신고한 거예요. 그 다음 부가세. 자, 등록면허세에는 요거 뭐 했던 거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붙죠? 20%.
감면을 해주면 뭐가 붙죠? 농어촌 특별세 20%. 다 첫날 했던 내용들입니다. 끝. 자, 그럼 또 과제 몇 개 내드릴게요. 181쪽에 1번. 28회 때 문제고요. 182쪽에 4, 5, 6. 185쪽에 10번. 이렇게 몇 개씩 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No. 연결을 해서 심심할 때 꼭 해보시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87쪽 재산세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 기절할 게 오늘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만 빼고 나면은 다 평범한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187쪽. 여러분이 잘하시면은 이따가 네 번째 시간이 제일로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만 잘 견디면 재산세 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87쪽 재산세. 잘 오세요. 세 문제예요. 자, 재산세 특징이다 그랬으면 요겁니다. 첫째, 지방세더라. 지방세면서 어디에서 걷는다고 그랬죠? 광주광역시 서구다. 재산세 어디서 걷어요? 서구. 구청에서 걷죠. 따라서 시, 군, 구세가 되더라. 시군 구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니까 뭐가 되죠? 보통 징수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다는 것. 좀 이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사실주의 과세가 되더라. 그러니까 세법은 다 사실주의인데 등록면허세만 뭐라고 그랬죠? 형식주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세율은 두 가지 배웁니다. 차등, 비례, 세율하고 초과, 누진, 세율을 배우게 됩니다. 요거와 요거랑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년 중에 하루 뭐가 있습니까?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이죠? 6월 1일이 있더라. 끝. 바로 요게 특징에 관한 것을 먼저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187쪽에 보면은 원칙, 보통징수. 그 다음 박스에 보면은 사실주의 4번. 그 다음에 5번 물세, 인세. 8번 차등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 오른쪽에 지방세면서 뭐가 되죠? 시군, 구세. 왼쪽 밑에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되더라. 끝. 자, 뒤로 넘어가 188쪽 2번 과세대상.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과세 물건은 5개라고 배웠어요.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축물.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주택은 따로 나오죠. 그럼 우리 건축물은 뭐라고 공부하면 좋으냐? 콕 찍어서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상가 건물, 공장 건물만 오늘 잘하면 돼요. 건축물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박. 그 다음 뭐가 있죠?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배 없잖아요. 비행기 없잖아요. 요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끝나요. 이건 무조건 왕별 표시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일 머리 아픈 거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택부터 해볼게요. 주택은 첫째 다가구 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부터 배우죠. 부속 토지. 요겁니다. 여기가 주택이에요. 여기가 부수 토지예요. 또는 부속 토지. 부속 토지는 무늬만 토지예요.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주택에 포함된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배울 때 오늘 하는 게 굉장히 겹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주택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는 무늬만 토지예요. 얘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주택.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양도에서도 똑같죠. 얘는 토지가 아니에요. 주택입니다. 그런데 부속 토지라는 건 딸린 토지인데 그럼 딸린 토지는 악용할 사람이 있겠죠. 악용할 사람이 뭐냐? 주택은 요만한데 땅은 이만큼을 부속 토지라고 우깁니다. 왜 우기느냐? 주택분 세금이 토지분 세금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의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까지냐? 주택 건축물에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닥 면적. 예를 들어 10제곱미터다. 10제곱미터인데 땅을 얼마 갖고 있냐? 400제곱미터 내 갖고 있어. 우기는 거야. 야, 나 부속 토지야 이거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인정합니다. 몇 배? 그럼 10제곱미터의 10배니까 100제곱미터는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요. 그럼 부속 토지면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300제곱미터는 뭘로 봅니까? 그냥 토지로 봐요. 그럼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구분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건 유독 신경 써야 됩니다.
해서 부속 토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에 대해서 몇 배? 10배까지 인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실무하고 조금 헷갈리지 마세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뭡니까? 다가구 주택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201호 있고 쭉 있잖아요. 다가구죠, 다가구. 이럴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보면은 양도소득세 같으면은 집주인이 갑이다. 그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죠. 그런데 101호 분양했어요. 102호 분양했어요. 각각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을 뭐라고 보냐?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주택.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된다. 그래서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요? 여기 양도소득세에서 좀 차이 있습니다. 양도에서는 소유 분양을 안 했어요. 임대만 했습니다. 원룸. 이럴 때는 갑의 단독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각각 분양이 됐다. 이전 등기가 다 끝났다. 얘는 을, 얘는 병. 그럼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헷갈리지 마세요. 다가구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하나 독립된 공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원룸 했더니 주인은 저 김씨인데 나머지는 다 세입자인데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으니까 하나를 전체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냐? 겸용주택. 이거 포인트죠. 꼭 알아둬야 되죠. 겸용이다 그랬으면 뭡니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하는 주택.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구가 있고 한 동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건 다 중요한 겁니다. 양도소득세와 좀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 때 정확히 알아야 양도할 때 편합니다. 시험에 단골 메뉴들이죠. 겸용이다 한 구다 그랬으면 뭐가 되느냐? 얘는 상가주택을 연상하면 돼요. 상가주택. 상가주택이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주거용이고 비주거용인데 70% 30%다. 그러면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비교해서 주거용이 크다. 그럼 전부를 뭘로 봅니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상가주택 개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냐? 얘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근데 이럴 때 있죠. 어떤 때냐? 주거용이 20%, 비주거용이 뭐 80%. 점포. 말바우 시장 같은 데 가도 그런 게 있던데 거기에 보면 뭐예요? 나 이런 데 놀랬어요. 주택이야. 주택인데 1층을 터 갖고 거기가 점포가 돼 있더라고요. 말바우.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상가 점포가 80%고 잠자는 건 20%뿐이 안 돼요. 이럴 경우는 어떡할까요? 각각 따로 보는 거예요. 합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죠.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에요. 근데 주거용이 적으면 따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상가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거용이 적다 그래서 전부 건축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가 안 됐을 때는 따로다. 어떻게? 주거용만 주택이 되고 비주거용은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한 구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면은 집이 몇 호죠? 집이 몇 호? 단독주택 몇 호? 다주택.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아파트 101호다. 그럼 101호 띠리리리 하고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서 주거용이 크다. 그럼 그러니까 101호 전부를 뭘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한동이다 그랬으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얘는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뭐예요? 상가, 주거용 나오죠? 주상복합. 이럴 때는 비교 안 합니다. 비교 안 하고 주거용만 뭘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주상복합. 요즘 뭐 주상복합 많이들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계산한다. 한동일 때는.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교하는 건 한국뿐이 없어요. 한동은 비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상복합 없나요? 있으면 밑에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고 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것은 세 가지.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은 하나하나 경계가 된 부분, 분리가 된 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한 구가 있고 한 동이 있더라. 꼭 알아둬야 됩니다. 188쪽에 나와 있는 것 보죠. 188쪽에 보면은 괄호 1번 맨 밑에 주택 부수토지 나와 있죠.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바닥 면적의 10배는 주택으로 보는 거고 초과되는 것은 뭐로 본다? 토지로 보더라. 그 다음 189쪽에 괄호 2번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첫째 줄만 잘 봐요. 다가구부터 밑줄 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참고하기 한번 읽어보면 되죠. 3번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박스를 보세요. 박스의 주거용 면적이 크면 전체를 뭘로 본다고 그랬죠? 주택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주거용이 적으면 따로라고 그랬죠.
주거용은 주택, 주거용 이외는 뭐가 되죠? 건축물 따로따로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한 동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박스 나왔죠. 건물은 주거용에 된 것은 뭐가 된다? 주택. 주거 이외의 용도는 뭐가 되죠? 건축물이다. 그 다음 부속 토지라는 건 이거죠. 여러분 보죠. 이거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가 상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01호, 401호 뭐 나오겠죠. 이럴 때 요거는 주택으로 보고 이건 건축물로 보죠. 그럼 부속 토지는 이 주상복합에 딸린 토지가 있죠. 이걸 건물 비율로 어떻게 면적 비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가 나요? 모두 면적이 1500제곱미터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집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다. 그럼 전체 면적분의 얼마? 50.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 들어가면 되죠.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죠. 다 내 땅이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사는 분들, 연립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면적은 실제로 내 집이 40제곱미터, 40평이지만 예를 들어 면적은 그거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안분 나눠줘야 되니까 그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 뒤에 항공기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제2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구분 나와 있죠. 이게 왕별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91쪽을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192쪽부터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내가 칠판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신경 많이 쓰세요. 먼저 어떤 것들 정리할 거냐. 192쪽에 2번 분리과세 토지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은 198쪽에 밑줄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있죠. 이것도 페이지 수 많죠. 그 다음 202쪽 밑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몇 개로 나눠진 거죠? 3개로 나눠졌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많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칠판에다 해드릴 테니까 이거 알면 재산세 다 해요. 재산세는 이것만 알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토지분에 관한 거. 이건 동영상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왔다 갔다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화면 보면 손만 보였다가 어느 날 내가 없어졌다가 막 나타납니다. 이거 현장 강의가 제일 좋은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토지만 하는 거예요. 토지.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이만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촬영하시는 분들도 제일 힘들어해요. 나 잡으려면. 자, 분리과세에 관한 것을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별도 합산. 자, 이렇게 토지라는 것은 3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 해보자.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공부는 난 더 이상 3개 못하겠다. 그럼 얘만 알면 돼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얘와 얘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분리과세는 농지, 공장용지, 그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이렇게 3개만 크게 보면 돼요. 농지,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뭐가 되느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뭡니까? 놀리는 땅.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뭐가 되느냐?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얘는 이해만 하면 돼.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이런 것들은 다 별도합산인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은 뭐예요? 왜 갖고 있어요? 임대사업하려고. 그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땅 밟고 오죠.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별도합산. 사업용 땅이니까. 상가는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당연히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별도합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놀리는 땅. 제일 좋은 게 나대지 같은 거 있죠. 놀리는 땅, 투기 목적. 요건 뭡니까? 저렇게 3개 써 있었죠. 그럼 일단 요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럼 세금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접근하세요. 그래야 쉬워요. 분리과세다 그러면은 요거는 세율이 차등 비례 세율이에요. 비례 세율이라는 건 뭐냐? 금액이 커도 4%, 금액이 적어도 4%.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제일 적어요. 왜? 쓰레기 분리수거하니까. 자, 예를 들면 하나 간단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이 뭐냐 이거죠.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그래도 몇 프로, 100억도 몇 프로 하나만 적용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따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싸죠. 과세표준이 적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종합합산, 요거는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누진 들어봤죠?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누진은 뭐냐? 금액이 적으면 요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도 뭐가 되느냐? 얘도 초과 누진 세율. 누진 깔고 들어가는 게 비싸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분리과세 제일 싸요. 얘들은 누진율이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둘 중에 어떻게 비싸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뷔페 가죠. 뷔페. 공부 시간입니다만은 지금 머리는 거기로 가자고요. 정신은. 뷔페 어떤 데 가죠? 한식 뷔페 어디 유명한데? 뭐 자연별곡이다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있어야 우리 대화가 되는데 앞집에 없어요. 하긴 음식들이 너무나 음식들을 워낙 잘하니까. 그럼 해보죠. 뷔페가 한식 뷔페가 2만 원이야. 1인당 2만 원. 분리과세는 뭐냐? 각자 더치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네요? 얼마네요? 다 2만 원. 부담이 적어. 제일 싸. 이게 분리과세예요. 그럼 합산은 뭐냐? 더 하는데 이분이 쏘겠대요. 오늘 쏘신대요. 2만 원짜리. 이분이 쏘는데 여자분 것만 쏘시겠대요. 그럼 여자분이니까 지금 몇 분 있다 이거예요. 그럼 10분이다 그랬으면 20만 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별도 합산. 그러니까 여자분 것만 더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보다는 좀 더 비싸죠. 종합합산은 뭐냐? 이분이 쏘는데 남자 여자 다 쏘겠대. 골든벨을 쏘겠대 이게. 그럼 뭐예요? 금액이 합산이 종합이니까 커지겠죠. 세금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건 더치페이 각자. 별도 합산은 별도로 남자들만, 여자들만. 종합은 뭐예요? 남녀 모두. 그렇게 먼저 접근하셔야 쉬워요. 그래야 얘가 세금 부담이 제일 적고 별도가 조금 세고 종합이 엄청 세고 이렇게 먼저 접근하셔야 편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첫째 뭐가 있냐? 개인 농지, 개인 소유 농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농지다 그러면은 몇 개를 배웠죠? 농지다 그러면 4개를 배웠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4개 배웁니다. 그럼 그 중에서 3가지 전, 답, 과수원 먼저 하죠. 자, 먼저 세금이 비싸냐 싸냐를 정리했으면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 뭐냐? 땅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쌉니다.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비쌉니다. 이렇게 예와 예를 쟤는 나중에 공부해. 예와 예를 먼저 공부해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러면 싸요.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다. 비싸다는 얘기죠.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원이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농지는 어디 있어야 돼? 옹알이 대기 있기 없기? 시골에 있죠. 도시, 지역, 바깥에 콕 찍어서 군, 면 지역에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저 시골에서 모내기예요. 석양이 지는데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요거는 분리과세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아니다 그러면 허락된 지역이 있어요. 뭐가 있냐? 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 여기 있으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면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런데 여기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런데 요게 두 번째 도시, 지역 이거 개인 소유 농지 콕 찍어서 전, 답, 과수원이 어디 도시, 지역 안에 있다. 그럼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광역시청이 어디 있죠? 그 광역시청 앞에 가보니까 거기서 모내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종합합산. 도시지역 바깥에 있거나 이런 제한구역에 있으면 있어도 됩니다. 싸요. 무슨 과세? 분리과세가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요 조건은 실제 영농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이 재산세에서는 사실상의 현황이 중요합니다. 공부상으로 농지라 돼 있어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지로 안 봅니다. 그럼 뭘로 봐요? 나대지로 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농지에 속하는 건데 왜 따로 썼냐면은 얘는 중요한 게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은 기준면적이 없어요.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면적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목장을 한다고 산을 3개나 샀어요. 그리고 소 3마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 목장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목장용지다. 세금 싸게 해다오.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 소 1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몇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다라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돼지 1마리당 얼마, 닭 1마리당 얼마. 그 다음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끼 2마리를 어미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 면적 이내만 세금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목장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만큼 산을 3개를 사고 3마리 키운다? 이거 다 목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목장용지. 목장용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합니다.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이러면 50% 먹고 들어가요. 이거 말고도 기준 면적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무조건 면적 초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목장은 어떻게 하느냐? 농지에 해당하죠. 농지죠, 농지. 그럼 얘랑 똑같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자, 있어야 될 곳이다 그러면 어디가 되죠? 도시, 지역 바깥에 있어야 돼요. 부르면 생략할게요. 그 다음 도시, 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가 있어요? 똑같아. 녹지 지역에 젖소가 뛰어놀고 있다.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에서 양들이 뛰어놀고 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 광역시청 앞에 소들이 싸우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이거예요. 즉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면적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종합합산이 돼요. 그럼 기준 면적은 뭐냐? 여기에 있어야 기준 면적까지 인정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시,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기준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그 이내만 분리과세로 인정해요. 근데 기준 면적 초과됐다. 그럼 다 뭐가 돼요? 종합합산이 되고.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이건 면적이고 뭐고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투기 목적이니까. 여기까지가 농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이거다. 그럼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인이 소유하면 무조건 투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무조건 투기로 봅니다. 종합합산. 근데 법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농업법인. 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 있죠. 여기는 농사 짓는 게 본업이에요. 농지 갖고 있으면 당연하죠. 요것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갖고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농어촌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농민들에게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일시 소유하고 있는 것들. 결국 농민한테 줄 거예요. 요건 다 인정을 합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러니까 법인 소유 농지다. 무조건 투기야. 근데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갖고 있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죠. 선조 때부터 계속 내림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싸요. 분리과세. 아니면은 비싸요. 끝. 요렇게 하죠. 여기까지가 농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임야. 임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뭘 줘요? 왜 그걸 외우고 있어요? 이걸 외워야지. 저 푸른 초원 위에 임야. 임야는 무조건 나대지. 놀리는 땅. 요건 뭐가 돼요? 종합합산. 근데 임야 중에서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이건 어떤 개념이죠? 선산 개념이죠.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가 되죠. 끝.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땡땡 보호구역 안에 임야. 이건 슬픈 거죠. 예를 들어 땡땡 보호구역은 뭐냐? 법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가 있어요. 땅은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매도 안 돼요. 개발도 안 돼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DMZ 군사시설 보호지역 있죠.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들어가. 들어갈 때 패스 주고 뭐 나올 때 찾아오고. 내 땅인데 거기서 자지도 못해요. 24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가끔 들어가 보면 지뢰밟기도 하고. 땅은 내 땅인데 짠하죠. 그러니까죠. 또 문화재 관리구역 안에 있어요. 저기 뭐예요? 무등산 위에 자연공원, 저기 여기 있는 국립공원 있나요? 있어. 무슨 뭐 자연공원 환경지구 안에 내 땅이 있어요. 내 맘대로 재산권 행사 못합니다. 이런 거 다 싸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하여 어떤 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럼 무조건 재산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럼 세금이 싸요. 분리과세가 되는 것. 재산권 행사하면 비싼 거고 재산권 행사 못하면 재산세납도 싸게 해줘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하는 땅은 어떡한다? 세금이라도 적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농지와 임야에 대한 전부예요. 썩어려운 거 없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냐? 분리과세.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그 다음 초과가 되면은 우리가 종합합산이 되더라. 땅 많이 갖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이 되더라.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장용지가 있는데 공장용지다 그랬으면 얘랑 같이 공부해요.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그러니까 공장을 같이 공부하면 돼요. 공장용 땅,
공장용 건물의 땅, 다 공장.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이내만 무슨 과세가 된다?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공장도 조건이 있어요. 농지처럼 있어야 될 지역에 있습니다. 공장이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도시, 지역 바깥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공장이 있다. 괜찮아요. 쌉니다.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도시, 지역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 허락된 지역 있죠. 광주도 있잖아요. 산업공단 있나요? 공단? 그래 그거.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 있으면 괜찮아요. 공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으면 괜찮아요. 농지역 같은 게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에 있거나 시골에 있으면 공장 인정해줘요.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오케이? 그런데 기준면적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 할까요? 공장은 기준면적 어떻게 된다? 초과가 되면 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농지처럼 지역은 관계없어요. 공장은. 이따가 또 여기 설명할 거예요. 공장은 지역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기준면적 초과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거. 초과면 무조건 종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염전. 많이 나오는 게 염전은요 무조건 세금 쌉니다. 염전은요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분리과세고 염전을 하다가 힘들어 그래서 놀리고 있어 그래도 분리과세예요. 농지하고 달라요. 농지는 놀리면 종합합산이죠.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염전을 하고 있어도 분리과세, 염전하고 있다가 놀리고 있어도 분리과세. 왜 그러냐? 염전은 다른 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짜서. 그렇기 때문에 염전은 염전으로 써도 분리과세, 놀리고 있어도 분리과세가 되죠. 다만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고 스케이트장 했다, 주차장 시설했다, 그러면 별도 합산되죠. 사업용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나?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뭐냐? 여객 터미널용 토지, 물류 터미널용 토지. 자, 여객 터미널은 누가 이용합니까? 서민들이 이용하죠. 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다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돼요. 차고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터미널용 토지만 쌉니다. 이따가 나머지 배울 거예요. 터미널용 토지, 여기에 무슨 터미널 있죠? 거기 있는 땅은 다 세금이 쌉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의 강남 그 노란지 땅에 터미널이 유지하고 있는 건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강변, 동서울, 상봉 이런 데 있죠. 땅값 비싼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장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마지막은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일단 두 개를 보는데요. 토지니까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요건 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면은 비싸야 되는데 왜 분리과세입니까? 라는 것은 궁금증이 나오겠죠. 그건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